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5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재밌고 좀 유쾌하게 담아보겠다는 의미로 콘텐츠를 지금 만들게 되었고 평소에도 역사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신 편이세요? 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흑 역사를 이렇게 다루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년사 그 책을 실제로 준비를 어, 했어요. 아. 먼저 읽어보시고 이게 또 재밌고 잠깐만요.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보셔야 잠깐만. 1권만 지금 650페이지고 1,500 가까이 14일 만에 읽어오시라고 하면 저를 위해 이렇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자,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인 이곳이 HD현대 GRC 건물인데요. 회사 건물 같지가 않고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모인 게스트분들께서 저보다 GRC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HR팀을 맡고 있는 이유민 매니저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에서 윤활유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지민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HD 현대 지금 현재 웹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배우 한지우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과장이긴 하나 제가 워킹맘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에서 오는 갈등을 표현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역할 맡았고 배우 최욱이라고 합니다. 약간 엉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입사원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HD 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는 HD 현대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다. 혹시 배우분들 먼저 자랑하실 거 있으세요? HD의 창업자님이신 정정 회장님께서 남기신 어록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해봤어? 해보고 말해. 막 이런 그거 해봤어? 카리스마 넘치는 그 어록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임직원분들께서는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 정유 쪽은 조금 알아도 조선업 쪽이나 이쪽은 사실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오히려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HD 현대 직원도 아니고 무슨 전문성이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작진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 오. 짜잔! 선물 맞죠? 안녕하세요. 다시 뵙네요. 제가 정말로 이거 만독했습니다. 촬영 전에 과연 다 읽고 갈 수 있을까 스스로를 못 믿었는데 읽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근현대사랑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다. 저 어렸을 때 발명왕 에디슨 이후로 이렇게 짜릿한 위인전은 거의 처음 읽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또 막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엄청 와.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포스트잇 색깔별로 빨간색은 조금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책은 HD 현대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한 책인데요. HD 현대의 지난 50년의 히스토리가 모두 담긴 HD만의 특별한 스토리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런 이야기는 온 천하에 다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이제 조금 신뢰가 가시나요? 좀 더 들어봐야 아, 역시 까다로우시네요. 오늘 그 첫 시간 HD 현대 50년 대장정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선소의 탄생입니다. 조선 산업붐은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D 한국 조선해양. 1972년 조선소 건설 이래 오랜 시간 쌓아온 탁월한 설계 기술과 풍부한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넘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은 약 136억 달러, 무려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 중에 HD 한국 조선해양의 점유율은 몇 %일까요? 바로 30%입니다. 와, 30%? HD 한국 조선해양의 선박 수주액은 약 92억 달러로 전 세계 선박 수주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조선업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HD현대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아마 1인당 국민소득일 겁니다. 1960년 집계했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수준이었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분류됐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것만 많이 들었고 이 정도까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는데 좀 많이 심각했구나, 좀 피폐했구나 싶었어요. 1960년대 당시 국정 상황을 모를 리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를 일으키고자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공보부가 주관해서 덕수궁에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합지원식관이 지난 10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그중 중점 과제로 논의됐던 게 바로 중화공업, 그중에서도 조선산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특히 글로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요즘 그 가치는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죠.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결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다 보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조선업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바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적 기반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호령했던 서구 열강 국가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초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고요. 네덜란드 역시도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그 뒤에는 섬나라들이 또 한 시대를 호령했던 적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바다라는 건 경제적으로는 정말 무궁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조선업을 향후 경제 개발과 함께 빠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력 산업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이 밀어준다는데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서로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경쟁이 밀어준다는데? 치열했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그 당시에는 지원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겁먹어서? 잘 모르니까? 자본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였던 거죠. 돈이 문제군. 혹시 조선소를 짓기 위한 초기 자금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10조? 10조? 당시 기준으로도 무려 6,300만 달러. 근데 당시 환율이 399원, 약 400원 정도였던 시절이니까 한화로 환산을 하면 약 251억 3,700만 원가량인 금액이죠. 근데 이 금액이 국가 예산의 7%에 달하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단순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치면은 45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10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와, 겁날만 하네요. 보통의 배짱으로는 뛰어들 수 없는 산업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다들 엄두조차 못 내고 정부는 난항에 빠진 상황이었겠죠. 그 와중에 조선소 건설에 도전하겠다고 외치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1960년대부터 건설업을 기반으로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던 HD현대 창업자 정주영. 국내 최초로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를 건설하며 승승장구하던 상황이었어요. 이렇듯 이미 탑의 위치였음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신사업 구상에 목말라 있었죠. 그런 정주영 창업자는 1960년대 중반 우연히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조선소 시찰을 갔다가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당시 일본의 조선소를 보며 아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라며 자신 있어 하셨다고 해요. 해봤어? 눈빛이. 큰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게 마치 건축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고 그 세계 시장의 동향, 기술, 정부의 정책, 본인의 신념과 열망으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상외로 대내외적 반응이 참담했어요. 왜요? 한간에서는 종이배도 만들어 본 경험 없이 대규모 조선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한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만약에 현대가 조선업으로 성공하면 손에 불을 켜고 하늘로 날아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분 날아가셨겠네요, 지금.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정말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주영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의 허리,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갔던 두 사람. 그 당시 정부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중이었기에 조선소 건설은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었어요. 대통령이 지지하겠다는데 결론적으로 말릴 사람은 더 이상 없었겠죠. 결국 정주영 창업자는 조선소 건설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처음 뭐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어쨌든 장소가 필요하니까 항구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배 만드는 법을 몰랐을 것 같아서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바로 외국과 기술 제휴나 합작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였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가 찾은 곳은 일본 조선업계 2위,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조선 시장은 이미 시설 과잉 조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협의에 지지부진한 태도였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까지 건너가서 조선업 관련 회사들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조선 산업 기반이 취약, 정말 전무하다시피 했던 대한민국이 신규 조선 사업을 구축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할 거다 라며 모두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라도 왠지 좀 의심이 갈 것 같은 게 장소도 없고 자본이 많지도 않고 기술도 없고 누가 감히 투자를 할까 싶어요.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충이 심했을 정주영 창업자에게 메리도라는 한 유대인이 찾아와요. 그는 탁월한 장사 수완으로 거부가 된 이스라엘의 해운 회사 펜 마리타임의 경영자였죠. 협상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얼핏 보면 정말 유망한 조건으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메리도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면서 결국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차관부터 물자 공급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이윤을 취하려 했던 것을 정주영 창업자가 캐치를 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검은 속내에 속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메리도와의 계약 파기는 무사히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 다시 원점인 거잖아요. 어떡해. 힘이 쫙 빠졌겠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 창업자는 또다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 정세가 발목을 잡아요. 당시 중국 총리가 한국 등 주요 국가를 겨냥해 일명 저우 4원칙을 발표했었는데요. 골자는 한국에 협력하고 투자하는 일본 기업과는 거래를 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두 차례나 접선했던 일본과의 합작도 최종 결렬이 나고 맙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큰 좌절감에 빠지고 말죠. 최근에 미국에서 뭐 IRA 같은 거 하면서 반중국 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그 여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한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무리 위대한 기업인이어도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 상황이면 이걸
걸 시작도 해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에 끝났다면 지금의 HD 현대는 없었겠죠. 그렇죠.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금 힘을 북돋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돌파구로 유럽에 갈 것을 제안하죠. 정주영 창업자 역시 다시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게 된 이유에는 한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데이비스라는 분이었는데요. 한국전쟁에 공군 조종사로 참전해 대한민국과 연이 깊었던 데이비스라는 국제금융주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데이비스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듣게 돼요. 우선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할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을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데이비스의 제안은 요즘 상황으로 반추해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처음 한국 기업에게 소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선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어느 나라로부터 도입해야겠죠. 그러면 그 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돈을 융통만 해오면 우리 제품 사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자들이 오히려 이 나라가 또는 이 기업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선해줍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애플도어라는 영국의 한 회사를 추천해줬죠. 영국 최고의 선박 컨설턴트 회사였던 애플도어. 유능하고 의욕적인 젊은이들이 만든 기술 집약 회사였는데요. 다른 곳에선 1, 2년이 걸릴 일도 단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정주영 창업자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은 사업가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버클레이 은행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 눈빛부터가 보통 그렇죠. 사무실에서 위스키에 시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왠지 그러네요. 정말 그 영국 신사의 느낌인데 네. 눈빛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심지어 이 버클레이 은행은 영국 내 빅4 은행 중 하나일 정도로 명성이 대단한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큰 은행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롱바톰 회장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보다 국제 간의 자금 대차인 차관은 그 지급 과정과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인 은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있는 회사의 추천서가 필요했고, 그게 당시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조선소를 짓기로 예정한 울산 미포만의 사진, 그리고 급조하듯 외국에서 빌려온 유조선 설계 도면, 사업 계획서, 이 모든 것들을 야심차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롱바톰 회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자,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25만 톤급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만한 배를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본 적도 없는 건 좀 세네요. 25만 톤 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체감이 되세요? 1만 톤도 체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살면서 그 정도 큰 배를 직접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애틀란틱 배런호 기준으로 길이는 345m, 축구장의 3배가 넘는 길이에 해당하죠. 높이는 27m, 아파트 10층에 육박하는 높이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장 큰 배가 17,000톤 선박 정도였거든요. 너무 10배가 넘네요. 비교가 안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정주영 창업자 역시 25만 톤의 배를 본 적이 없었겠죠. 정주영 창업자는 난감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고심고심하던 끝에 빠른 결단으로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냅니다. 혹시 최욱 배우님께서 이 책자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16세기에 만든 거북선입니다. 영국에서 철로 배를 만든 것은 19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300년 앞선 16세기에 지금의 유조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선진 기술이 필요한 철갑선을 만들어 침략해온 일본을 무찔렀습니다. 다만 그 후의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져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우리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현대도 자금만 확보가 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민족은 거북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사실은 없는 경험을 추상적인 과거에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끌고 와서 내 말에 부합시킨 건데 어떻게 그런 임기응변을 하셨는지 좀 믿음이 갔어요. 제가 투자를 해주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말 진솔하게 그렇게 말하면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와, 이걸 영화로 찍어도 이런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회장님의 그 순간 판단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가 건넨 지폐 속 거북선을 한참 바라보던 롱바통 회장은 결국 승낙을 하게 됩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자부심으로 다가가고 롱바통 회장은 진심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순조로웠습니다. 버클레이 은행은 차관 제공을 약속했고 수출신용보증국 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국 수출신용보증국, 줄여서 ECGD라 불리는 기관. 사실 당시만 해도 영국의 정부기관인 ECGD가 개인의 사업가를 1대1로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말 순조로운 분위기로 협상이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왜요 또? 그만하라고. 네. 정주영 창업자는 ECGD 국장에게서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가 안 팔리면 영국 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어떻게 갚는 겁니까? 국장은 배를 살 사람이 있다는 확실한 증빙을 해야만 최종 승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하루아침에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배를 흔쾌히 사줄 사람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웃음이 나네요. 그로부터 수일 뒤 그토록 기다렸던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 다행이다. 바로 롱바통 회장 처가를 통해 소개받은 그리스 선박회사 선 엔터프라이즈의 리바노스 회장이었죠. 오. 당시 리바노스 회장은 40대의 혈기왕성한 사업가였어요. 100년 동안 해운업을 해온 선박왕의 상속자였죠. 그리스 해운 기업은 가족 경영이 특징인데 리바노스 역시 가업을 이어받아서 선박 사업을 확장하는 데 주력을 기울이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신생 조선국에서 선주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가격이 적절하면 협상해볼 용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의 협상은 일사천리, 곧 계약 직전까지 다다랐죠. 식사를 하는 내내 리바노스는 이 현대그룹에 대한 칭찬을 하며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면서 리바노스 회장은 서명을 하다 말고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밀당. 딜을 할 준비를 미리 해왔던 거죠. 그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 발주가를 16% 깎을 것, 더불어 2년 6개월 만에 배를 건조해야 하고 불이행 시 원리금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조항들이죠. 아직 조선소를 만들지 않았는데 배를 2년 6개월 안에 만들라고요? 맞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분위기를 좀 본 거네요. 얘네가 얼마나 절박한가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좀 보고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회사에서 이 납기가 늦어지면 하루당 뭐 0.몇 %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페널티를 물리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라 이때까지 안 되면 아예 원리금 전체를 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실한 상황인 거를 잘 알고 있었고 진짜 취할 수 있는 최대를 취하는구나. 정주영 창업자는 고민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일원 대부분은 정주영 창업자를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끌지 않고 그럽시다. 호탕히 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결정이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HD 현대의 존립도 이 순간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주영 창업자에게 16%의 손해는 어렵지 않게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돈보다 첫 수주가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여기서 정주영 창업자가 당시 실제로 하셨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결국 리바노스 회장은 26만 톤급 배를 2척이나 주문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급한 리바노스. 정주영 창업자는 14억 원의 수표가 입금된 서류를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에 제출했고 드디어 조선소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모두가 불가능일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집념 하나로 이루어낸 한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듣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 이야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들으면서도 되게 뿌듯했고 조선 사업에 관해서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스토리가 반전 포인트가 많아서 재미있게 들었고 사실 이제까지 정주영 회장님은 창업주이시고 그냥 회사의 신화적인 존재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는 그냥 단순히 창업주라기보다는 업계의 선배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뀐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선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려드릴 텐데요. 이후의 이야기를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뭐 리바노스든 신용보증국이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소만 만들어도 빠듯할 2년 반이란 시간 내에 대형 선박까지 동시에 함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믿기지 않는 다음 흐스토리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이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포기가 많잖아요. 자포시대, 오포시대, 가슴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정주영 창업자님의 이런 흐스토리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